제2의 IMF가 온다는 말, 당신은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미로운 건 IMF가 진짜로 터지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1997년 겨울,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았고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열려 있었고 뉴스에서는 관리 가능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제2의 IMF는 사이렌을 울리며 오지 않습니다. 줄을 서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갈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랑은 다르잖아. 요즘은 시스템이 훨씬 좋아졌잖아.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넘긴다면 몇 년 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마 진짜로 올 줄은 몰랐다. 이 영상에서는 제2의 IMF라는 말이 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분하지만 숨김없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제2의 IMF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이건 과거를 들먹여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때와 닮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하루아침에 터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환율은 흔들렸고 기업들은 버티는 척을 했고 개인들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위기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닿을 때 비로소 위기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금리, 부채, 성장률. 이 숫자들은 뉴스 속에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대출, 당신의 저축이 이 흐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일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진다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선택당하는 사람이 될까? 제2의 IMF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과 이미 가까워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불안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IMF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위기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는 환율 하나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채, 신뢰, 구조, 그리고 타이밍이 한 방향으로 겹치면서 문제가 표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벽 하나가 무너져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동시에 생겼고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말하며 그 균열을 방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가계 부채는 높고 기업은 빚으로 버텨왔고 성장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당장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 위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수익보다 도망칠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금의 방향은 갑자기 바뀝니다. IMF 직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지만 시장은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를 봅니다.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격으로 반영되고 조금씩 환율로 드러나고 조금씩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2의 IMF를 이해하려면 날짜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정들 중 몇 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직전 한국 기업들의 겉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습니다. 성장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고 대기업들은 끝없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이 대부분 빚 위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화로 빌린 돈, 당위로 조달한 자금, 그리고 어차피 계속 굴러간다는 믿음. 당시에도 경고는 있었습니다. 환율이 먼저 움직였고 외국 자본은 조용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정부가 보고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장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몇몇 기업이 약속한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그 소식이 신뢰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던 쪽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저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자금은 멈췄고 환율은 치솟았고 선택지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IMF는 경제가 약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동시에 꺼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이미 공개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자기 삶과 연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이렇게 기억됩니다. 왜 그땐 설마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제2의 IMF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면 앞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2의 IMF라는 말이 왜 다시 힘을 얻고 있는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환율이 나쁜 뉴스에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불안이 진정되면 숫자도 함께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내려왔다가 곧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 자본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정이 미뤄집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채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성장기의 부채는 확장의 언어였지만 지금은 버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얼마나 벌 수 있나 보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를 묻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책의 메시지가 점점 길어질 때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짧고 단순할수록 시장은 믿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의 대화 주제입니다. 투자 이야기보다 환율, 금리, 현금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심리가 한 단계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한 가지 신호로 오지 않습니다. 이 신호들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가 됩니다. 제2의 IMF라는 말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터진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이 더 이상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경고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은 언제나 가장 평온해 보일 때 가장 먼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들을 꺼냅니다. 가장 흔한 말은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많고 제도도 정비됐고 국제사회와의 연결도 훨씬 탄탄하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강화됐다는 사실과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충격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정책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신뢰를 억지로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바뀌는 순간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큰돈이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위기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집단은 초부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중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시스템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착각은 뉴스에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뉴스가 되는 순간 이미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위험한 이유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논리적인 이유로 가장 늦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2의 IMF에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공포가 아니라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 확신이 깨진 순간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편안해 보이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모든 걸 잃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들은 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득은 어디에서 오는지, 내 자산은 어떤 통화와 구조에 묶여 있는지, 상황이 나빠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릴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점검했습니다. 이건 불안을 키우는 작업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입니다. 위기에서는 모르는 리스크가 가장 비쌉니다. 두 번째 행동은 유동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현금, 당위 자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만약 아니라면 이라는 질문을 같이 던졌습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정을 하나만 두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걸 결정해 버립니다. 지금 이 시점은 공포에 휩쓸릴 타이밍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길 타이밍도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 점검하고 한 번 정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준비된 쪽이었는가? 아니면 믿고 싶었던 쪽이었는가? 제2의 IMF라는 말은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바다는 늘 잔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돛을 점검하는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점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생각보다 별일 없었어. 그리고 그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내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뉴스를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고 숫자보다 구조를 보게 되었고 남들이 안심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은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공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을 택한 것도 아닌 이해하려는 쪽을 택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팔거나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경제 뉴스를 볼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는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위기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끝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늘 그렇듯 아주 조용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